여러분 요즘 국제유가 차트를 보셨나요? 이게 소련이 붕괴할 때, 소련이 망할 때 하고 국제유가 차트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미래를 점쳐 보겠는데,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세계 여러 분석가들도 공유하고 있는 주장인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덜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번 속보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연중 최저치, 그러나 연중 최저치가 아니라 1년 내 최저치, 서부 텍사스유는 1년 1회 최저치, 여기 브렌트유는 무려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석유 재고가 줄고 있는 상황과 오페크 플러스가 사실 감산을 연장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장기적 미래로 볼 때는 석유 수요는 줄어든다는 것이 세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또 전기차 여러분 많이 팔리고 있었죠. 최근에 좀 뜸해지지만 석유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시도가 지금 현재 짧게는 뭐 어떻게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국제유가도 어떤 플락추에이션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더 내려가겠지만 잠시 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브렌트유는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달성합니다. 현지 시간 6일 날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장보다 약 1.48%, 2.14%나 떨어진 배럴당 67.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6일자입니다. 오늘 약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15개월 만에 최저치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약 2.24% 하락한 71.06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유가는 4주 연속 주간 단위를 볼 때 계속 하락 중이고, 주간 기준으로 볼 때 서부 텍사스유는 8%, 브렌트유는 7.6%가 떨어집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떨어졌다 이런 거 분석하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왜 국제유가에 민감한가? 러시아 경제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여러분 여기서 러시아의 경제 분포도를 수출 비중을 보시겠는데 화석 연료가 60% 이상입니다. 그 중에 원유가 30.3%, 그리고 석유가스가 6.46%, 기타 등등 석탄 뭐 이런 거 포함하면은 60% 이상이 러시아 경제입니다. 러시아는 한마디로 국제유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가 우리 창의력과 근면, 성실, 그리고 혁신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고, 여기는 그냥 국제유가, 즉 석유 팔아먹고 전쟁 치는 나라입니다. 자, 제가 이 차트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3년 됐죠. 그때 제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파란 부분은 되게 높고 이 회색 부분은 낮죠. 그런데 2015년으로 다가올수록 그것이 1차죠.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는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경제 성장률만큼은 모든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죠.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완전히 다르죠. 100년 전의 경제 가치를 따지자면 지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적용해야 맞죠. 쌀한가미가 얼마다 이런 거. 그런데 지금으로 환산한 이 국제유가 체제를 보면은 1979년도에 그 당시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에서 100달러 선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침공하고 나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내리박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가치로 볼 때 약 40달러 근처에서 러시아는 망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와 지금이 유가 그래프가 무섭도록 똑같습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도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돈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71달러로 내렸습니다. 다시 소련이 붕괴될 때를 분석한 이 차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Radio Free Europe에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9년치의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은 지금 현재 유가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보다도 절반으로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절반으로 꺾이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약 한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축돼 가지고 3년 만에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그래프가 똑같아 하는 쪽에 보면은 지금 이게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이제 71달러라 그러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아프간 침공 당시로 볼 때는 120달러 정도 되겠죠.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은. 자, 그렇다면 지금 70달러는 아프간 침공보다도 50달러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뭘 먹고 사나. 자, 다시 한번 보면 러시아 경제부가 9월 6일자에 이걸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것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러시아는 전혀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존 예측으로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를 팔아먹는 것을 2223억 달러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측 수정을 9월 6일 하면서 2397억 달러 약 174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올해 예측하고 있는 가스하고 석유 수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321조 원인데 이거 우리랑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2392억 달러를 우리나라 작년 대한민국 1년 수출액과 비교하면은 절반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6,327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석유하고 가스 톨탕 다 탈아봐야 2,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것을 다시 물량으로 보면은 2023년도보다 2024년이 올해가 되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약 160만 톤. 그런데 증가하는 그 퍼센트를 보십시오. 0.7%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수출액 잡은 거 보면은 자기네들은 더 가스비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보이죠. 그런데 이 석유나 가스를 팔아가지고 러시아 국고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 세금 수입 20%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프롬이나 이런 회사에서 뭐라 그럽니까? 국가 다른 쪽으로 하여튼 좀 더 받아내는 건 있지만 러시아 경제부가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엉터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올해 수출용 원유 평균 판매 가격을 배럴당 70달러로 올렸습대로 러시아산 원유를 70달러 주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왜냐? 지금 이미 서부 텍사스유 60달러대로 떨어졌는데 러시아산만 더 주고 산다? 오히려 러시아산 석유는 국제 제재에 걸려가지고 가격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60달러 이상은 거래하지 마라 하는 게 서방의 그 제재 방침이죠. 그러면 60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70달러로 9월 달에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9월 달입니다. 지금이 현재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요? 지금 브렌트유가 71달러.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는 67달러 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정신 나간 발표를 하고 있을까? 즉 러시아는 지금 국제유가 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 1년간 국제유가 평균은 약 82달러 선일 때 지난 4월 달에 추정한 가격이 러시아는 약
64.5달러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64.5달러도 사실상 오일 프라이스 캡 가격 상한선 60달러를 넘어서죠. 그런데 이 러시아산 석유는 배럴당 약 10에서 15달러를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 서방이 제재를 가하면서 그림자 선단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 그림자 선단, 즉 위치 추적 장치도 끄고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고 사실 가는데 종착역은 인도 아니면 중국이죠. 그런데 여기서 64.5달러를 저거 말대로 다 받았다고 합시다. 거기서 10달러, 15달러 빼버리면 50달러라는 얘기는. 50달러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러시아의 그 석유 매출 원가가 얼마나 될 거냐? 자, 러시아 석유 매출 원가는 아마 40달러 이하로 봅니다. 잘 봐가지고. 그러면은 이 그림자 선단 운영비 빼면은 40달러 이상이라면 10달러에서 20달러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 수행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러시아가 재발등을 찍어가지고 전쟁 수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매일경제신문의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비용이 에스토니아 방위군 전직 사령관인 리호 테라스는 러시아가 하루 200억 달러씩 전쟁 비용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200억 달러가 아니고 200억 루블이라고 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억 루블이라도 러시아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국부 펀드 다 털어먹은 거 말고는 추가로 돈이 나올 게 없죠. 오페크 플러스는 이번 9월 5일날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의 회원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되었던 자발적 감산 즉 석유를 그만 조금 줄여서 생산하자 하는 기간을 11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2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시행 중인 이들 오페크 플러스 8개 회원국들은 당초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감산 규모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그래도 국제유가는 더 떨어져 버립니다. 자, 감산하겠다, 즉 생산을 줄이겠다 하는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도 국제유가는 더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를 내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할 때는 그것을 봐야 되겠죠. 실제로 오페크 플러스는 5일 열린 회에서 자발적 감축 기간의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11월까지 현재의 하루 220만 배럴의 생산 감축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발표했지만 국제유가는 더 떨어집니다. 아니 생산을 덜 한다는데 가격이 왜 더 떨어져? 즉 중국의 수요 감소, 미국의 수요 감소 등이 빤하게 내리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원자력 발전소니 뭐니 엄청나게 지어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안에서 대선 후보 해리스 트럼프 둘 다 프래킹을 즉 수압 압세 파쇄공법의 기름 생산을 허가하겠다고 하니 미국에서는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소비량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67달러는 당분간 60달러에서 80달러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끝으로 갈 때는 60달러 선 자체도 무너지고 50달러 선으로 갈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봅시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차트로 볼 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러시아는 망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는 굉장히 유명한 차트고 제가 단독으로 뭐 어떻게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그대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이후 진짜로 풍부한 석유에 의존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켰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시켜버렸습니다. 석유가 펑펑펑 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랑 똑같죠. 다른 쪽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혁신 이런 분야는 전혀 투자가 안 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어마무시한 타격을 가져와가지고 결국 소련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려갈 추세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산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아무데도 못 팝니다. 오히려 중국 걸 사면 사지 러시아 거는 안 살 겁니다. 국제 제재 때문이죠. 그리고 체르노빌의 사태를 보더라도 러시아산은 안심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차트는, 지금 현재의 차트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차트는 당시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해 들어갈 때와 똑같았다. 그 이후로 나타난 현상이, 이거는 진짜로 살뜰릴 정도로 무서운 그런 상황을 봅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 비용이 급합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도, 법인세도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세금을 올리면 러시아에 가서 생산 기업을 경제활동을 할 외국 기업체가 있을까요? 그렇잖아도 러시아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국제 제재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쟁이 끝나면 어쩔 것이냐? 세금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면서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저쪽 오른쪽 왼쪽 위에 보이는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플러스 유지해 오다가 푹 떨어졌죠. 즉 러시아의 가즈프롬에서 매출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석유 및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2021년 전체 국가 예산의 약 35.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차지했습니다. 2021년도 이 비율이 2023년에는 30.9%로 감소합니다. 이것이 뻔히 나오는데도 러시아는 계속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러시아 전체 국가 예산의 세입의 35.6%가 30%로 툭 떨어졌다. 각종 제재 조치로 인한 수출량 감소와 수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때 제 뒤에 나타나는 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겨울을 앞두고 유럽연합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EU가 대체 공급지 확보에 성공하면서 러시아는 최대 가스 판매 시장인 EU에서 점유율을 상당 부분 상실합니다. 2023년 러시아의 가스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은 69억 달러의 순 손실을 기록합니다. 저게 1년 동안 장사 실컷 해가지고 69억 달러의 순 손실을 기록합니다. 유럽으로 가는 수출량이 2022년 물량으로 639억 큐빅미터에서 2023년 55%나 급감해버린 283억 큐빅미터에 그친 데 따른 타격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복될 것이냐? 이미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돈을 주머니에 넣으면, 러시아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면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장 아프가니스탄 전쟁 친구 보십시오. 러시아로서는 EU에서 감소한 천연가스 수요를 다른 지역을 둘러가거나 다른 지역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 유럽에서 판매가 감소한 356억 큐빅미터를 중국이 대신 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량을 늘리기보다는 가격을 후려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들 어차피 유럽에는 못 팔잖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냐? 내가 팔아줄 테니 가격 후려쳐. 50%도 안 줍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중국에 공급된 러시아 가스는 이 MMBTU당
6.4에서 6.6달러에 공급됐는데 이게 2023년도에 공급됐던 가격이 12.9달러랑 비교하면 절반으로 푹 떨어졌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추가 수입이 가능해진 중국이 러시아 왜 12달러씩 받으려 그래? 6달러 먹고 떨어져. 안 그러면 저기 옆에 가면 투르크메니스탄 가도 가스 나오고 있고 많이 나와 하면서 가격을 후려치고 있으니 푸틴은 시진핑을 만날 때마다 아주 고개를 숙이면서 공손하게 해도 방법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가격을 펼쳐버립니다. 러시아는 수백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꾸려가지고 러시아산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석유의 경우는 천연가스보다는 어느 정도 괜찮다 하지만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아가 많이 현찰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EU와 G7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반까지 러시아 원유는 국제 시세보다 약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다가 또 그림자 선단을 꾸리는 비용도 러시아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기름 팔아가지고 뭘 남냐? 얼마나 남냐? 전쟁 수행 비용을 충당할 그런 수준이 되느냐? 어린 반프리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일 프라이스 캡, 즉 가격 상한제, 러시아산은 절대로 60달러 이상 주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그래서 러시아 기업이 석유를 팔면서 60달러 상한선에 걸릴까봐 계약은 60달러라고 하고 실제로는 65달러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5달러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국고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세금을 띵가 못 부니까. 즉 이럴 때 보면은 러시아 석유 기업은 세금 띵가 먹는데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러시아의 노력이 또 부족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PNG는 뭐냐면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되는 가스죠. 파이프라인이 없으면은 수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LNG로 만들어야 됩니다. LNG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 즉 액화 천연 가스, 이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으로 수출을 늘리고자 했는데 러시아산 LNG는 2021년도에 2023년도랑 비교하면 약 38% 증가합니다. 그런데 EU도 LNG를 많이 공급하는 국가 순위로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지만 이 LNG 기업은 생산 설비 상당수를 서방 기업이 대줘야 됩니다. LNG는 석유를 압축 팍 시켜 액화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를 러시아가 기술이 없어. 그래서 서방 기업한테 매달려야 돼. 그래야 되니까 생산량 확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PNG는 튀르키예를 돌아가는 그쪽으로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러시아 자원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와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서방 기업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서방 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최근 북극권에 위치한 LNG 생산 설비가 중국 상하이 인근에서 제작돼 가지고 북극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중국의 장비와 기술은 기대와는 달리 서방 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비쌀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낮아서 믿을 수가 없어. 러시아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왜냐? 중국은 이 기회에 기계 팔아먹으면 돼. 그런데 품질이나 AS는 전혀 안 돼. 그러면은 러시아로서는 이거 서방 기업에서 사서 썼으면은 이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 가격도 낮출 수 있었겠지만 중국은 그럴 기술도 안 되고 협조 마인드도 별로 없습니다. 우선 중국 역시도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는 살짝 눈치를 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중국과 인도,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서는 1등 아니면 2등 우위를 다투겠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모디도 그렇고 러시아산은 가격 후려치기가 주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사주면 어디 팔 건데 딱 이걸로 입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서방을 상대해 오던 레버리지를 모두 내려놨어야 됩니다. 단순한 에너지 보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팔아먹을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십시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와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유가 차트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소련의 붕괴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고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원래 소련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소련이 완전히 붕괴되고 망함으로써 지금의 러시아가 일어서게 된 데는 국제 유가가 호조를 보면서 푸틴의 갓땡이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러시아의 고민은 또 한 군데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 이민, 인구 유출. 이거는 중앙일보가 쓴 기사인데 성관계도 아기도 없다. 전장 떠난 남자들. 푸틴의 인구 전쟁. 남자가 있어야 알을 놓지. 2022년 2월 달에 개선 이후 약 110만 명 이상이 러시아를 떠나가지고 인근 국가로 또 저기 먼데로 막 떠났습니다. 왜냐? 개선 초기에는 서방 제재 때문에 일자리 타격을 입은 엘리트가 떠났다면은 작년 9월 이후에는 동원령이 무섭게 떨어지니까 젊은 남자들이 동원령에 지쳐가지고 피해가지고 러시아를 빠져나가는데 그 인구가 중앙일보가 110만 명 이상이라고 보다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이거야말로 러시아의 미래인데 이거는 한때 모 커뮤니티에 떠돌던 러시아의 클럽 상황입니다. 남자는 안 비고 여사들만 가득합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 러시아의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폭락을 합니다. 남자가 있어야 알을 놓지. 그렇다고 지금 시대에 일부 다처제를 할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인구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0대에서 30대의 인구가 푹 들어갔죠. 여자도 같이 푹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조금 나아지라 했더니 그 위랑 비교할 때는 엄청난 감소입니다. 이거 2022년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겠죠. 2023년 3월 6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건데 2022년 시작된 전쟁으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가운데 이것이 러시아의 인구 구조가 파멸의 고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출산율, 출생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나라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몇 프로다 이것보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러시아 경제의 허리를 담당해 줘야 되는 그 계층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거나 외국으로 튀어버렸다. 없는 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사망자 말고 사상자까지 포함해서 약 현재까지 60만 명 정도로 보는데 거기다가 러시아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코노미스트는 약 120만 명에서 160만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팬데믹 기간에 일어났던 사망자는 대부분 60대, 70대, 80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대, 70대, 80대 건강 취약계층이 아니라 미래를 담당해줘야 될 젊은 인구가 일부는 튀고 일부는 전쟁에서 쓰러지고 하면서 남자가 사라지는 현상.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은 한 명당 최소 8명은 낳아라. 사람이 애 놓는 기계입니까? 8명 낳아라 한다고 낳아집니까? 남자도 없는데. 지금 러시아의 출산율이 푸틴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치로 폭락했는데 푸틴은 실제로 8명 낳아라. 그러면 보너스 2천만 원 준다. 3명, 4명대 되면 2천만 원 준다든가. 그럼 보너스도 내걸었는데 금년 상반기 출산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서 출산한 아기는 59만 9,600명인데
2023년 같은 기간 16,600명에 비하면 3배 가까이 3분의 1로 출산율이 꺾입니다. 지금 올해 출산율이 이렇게 꺾이는데 러시아의 인구를 지탱해주는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1억 4천이나 기본 미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들을 뭐 좀 어느 정도 낳아주면은 벌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러시아도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러시아에서 아기를 더 낳아봤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뭐 이건 우리나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특히 젊은 계층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즉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국제 유가 차트로 볼 때 그 당시 아프간을 침공해가지고 들어갈 때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들어갈 때와 차트가 일단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똑같을까? 그렇다면 미래도 똑같다고 보면은 지금 아프간 침공하고 난 다음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3년 만에 소련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를 한 거죠. 그 기간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미래는 생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관심 포인트가 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일단 국제유가는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주식 차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나 끝으로 가면 내려가게 돼 있고 만약에 한계 상황은 어디냐? 서부 텍사스유가 65달러 이하 또는 60달러 이하가 되면은 러시아는 끝납니다. 또는 브렌트유가 70달러가 무너지고 65달러에서 60달러대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은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푸틴은 지금 러시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욕망 또는 지정학적 핑계 뭐든지 다 좋다고 칩시다. 다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푸틴도 러시아 그 당국도 분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푸틴한테 잭소리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러시아의 분위기일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다시 한번 그려줘야 됩니다. 제가 다시 그리려고 낑낑거리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2015년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 해설을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2024년까지의 유가를 대비해 가지고 그 당시와 지금 현재를 이렇게 접어서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대깔꼬마니처럼 똑같습니다. 접어서 피면 똑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어젯밤 새벽 그러니까 어젯밤 12시 30분 정도에 제가 속보 단신으로 전해드렸죠. 그 이후로 국제유가는 소폭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이 열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저녁 돼봐야 또 추세는 나오겠지만 서부 텍사스유가 올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24년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7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69달러 809. 어제 장 끝난 다음에도 약 마이너스 0.59%가 내렸는데 이건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올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어제 장 끝난 이후로 약 41센트 마이너스 0.56%가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가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에 좋은 일이다 라고 분석해서는 안 되죠. 국제 유가가 갑자기 너무 내려가면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미국, 그 다음에는 중국, 그 다음에는 리비아, 그 다음에 오페크 플러스 이 네 군데의 원인이 다 한꺼번에 국제 유가가 내려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인 WTI 서부 텍사스유 원유,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는 아이고 제가 또 말을 씹었네.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추세선은 결정되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건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피할 수 없죠. 첫째는 중국에서 석유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석유 수요의 감소뿐만 아니라 러시아한테 직격탄을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상황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해결되게 됐습니다. 리비아는 유전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국가안전정부하고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통합정부 간에 서로 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두고 쾅 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이 중에 리비아 동부정부가 지난달 26일 날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생산이고 수출이고 몽땅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사실 하루 만에 3% 이상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몽땅 반납했고 추가로 더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산유국으로 이루어진 오페크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계획대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공급은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가면 러시아는 골 때리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는 사실 서방 G7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오일 프라이스 캡을 만들어가 폭 뒤집어서 놨죠. 60달러 이상 거래하지 마라. 러시아는 60달러 이상 주지 마라 했는데, 야매로 하는 데도 있고 러시아도 야매로 팔아먹는 것도 있고 그림자 선단도 운영하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푸틴은 전쟁 자금을 어느 정도 거기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만약에 제가 어제 예상하기로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70달러가 넘어지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만 남았는데, 네 가지 요건이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페크 플러스에서 정산, 그 다음에 리비아 해결 정산, 그 다음에 수요 쪽에서 볼 때 중국 경제 성장률 감소, 미국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은 국제유가는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중동 지역 또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정말로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갑니다. 일단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60달러 오일 프라이스 캡을 유가 상한제를 폭 뒤집어 씌워놨는데, 유가 상한제 거의 다 돼가죠. 지금 69달러. 그러면 러시아산은 얼마에 거래돼야 됩니까? 유가 상한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야 되죠. 만약에 70달러 선 무너졌으니까 이것이 60달러 선도 무너지면 러시아산 유가는 얼마를 갈까요? 40달러? 50달러? 이래 되면 원가에 못 미치는, 채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만약 내려가면은, 아니면 채굴 원가는 좀 넘어간다고 하도 수익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러시아는 폭망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인데, 러시아 경제는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백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전쟁 끝에 러시아 경제는 회복하는 것 같이 보여지만 위기에 처한 회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잘 돌아간다는데, 잘 돌아가는 데는 군수 분야, 무기 분야, 이쪽은 팽팽팽 잘 돌아가고 있죠. 러시아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죠.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러시아에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은 약 100만 명 가까이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고, 거기다가 생산 분야에 투입될 것이냐 아니면 군대를 가느냐,
군대를 가면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푸틴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이 없어서 수백 개의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러시아에서 2024년 첫 두 달 동안 파산한 기업의 수가 급증했다. 이것은 법원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 않은 군수산업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르몽드지 기사입니다. 이 르몽드지 기사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인용을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외신은 엄청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어떻게 돌려내고 있냐 하면은 러시아의 죽음의 경제가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러시아스 이카노미 오브 데스라고 합니다. 데스는 죽음이죠. 전문가들은 군 이야기합니다. 계약 인력에 대한 지불과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 대한 보상 등 군사 분야에 엄청난 금액이 쓰이고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는 재정적 거품이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러시아에 있어서 전쟁의 성공은 군인 모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모스크바가 성장을 촉진하는 죽음의 경제를 발전시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스크바는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돈과 사회적 혜택에 기대고 있는데 부동산 대출 우대 금리, 시험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 편안한 은퇴 생활 등 매력적인 혜택을 내밀면서 엄청난 돈을 우리 돈으로 돈가치로 따지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우리 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보면 되기 때문에 1인당 GDP로 볼 때 2023년 이후로 무려 38만 5천 명 이상의 남성이 지원한 것을 보면은 이런 혜택이 효과를 발휘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군인을 전선으로 파견하는 모스크바 인근의 타타르스탄에서는 러시아인에게 입대할 것을 촉구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 친구 데리고 오면 얼마 주는 거 그런 거 빼고 입대하는 군인의 경우 입대하면은 월급이 3,900유로, 이 3,900유로 정도 되면은 이제 루블은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3,900 이제 한 1,500원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월급을 600만 원 정도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 7,200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 7,200하고 러시아 7,200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러시아의 화폐 가치는 우리 3분의 뭐 하여튼 임금 자체가 이것이 러시아 평균 임금의 10배니까. 그리고 보너스는 11,500유로. 즉 이것을 그냥 입대하겠다고 사인 딱 하면은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약 1,600만 원을 줍니다. 사인 딱 하면 1,600만 원 완샷에 딱 보너스. 그리고 사망을 한 경우 보너스는 무려 10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러시아에서 1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거금입니다. 그래서 죽은 러시아인은 살아있는 러시아인들보다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통계. 이걸 르몽드가 쓴 기사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아내는 참 말하기 비정하지만 남편이 군대에 가가지고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어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가계에 보탬이 된다. 정말로 무서운 경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사를 하게 되면은 10만 유로 정도의 금액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자, 이렇게 되면은 후방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죽어서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자, 이거는 러시아 역사에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항상 국가가 부르니까 가는 그런 조건이거나 아니면 애국심으로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푸틴은 돈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고 다른 현실을 창조했다고 르몽드지는 분석합니다. 자, 이런 깜짝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돈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이 돈이 어디 있냐? 문제는 그거죠. 자, 여기서
러시아의 인플레를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돈을 풀어대면은 그 가족들은 돈을 신나게 쓰겠죠. 어디서 쓰건 뭐 커피숍에서 쓰건 어디서 쓰건 돈을 신나게 돌리면서 러시아 경제를 돌릴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버리면 군인이 이 엄청난 보너스나 월급을 받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돈을 풀어대면은 인플레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는 7월달 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8월달 것 곧 나오겠죠. 7월달 현재 9.1% 인플레율이, 그런데 이 인플레율이 작년 8월달에는 5.2%였다는 사실. 작년 8월보다 무려 4% 이상의 인플레가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이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그래 풀어놨으니까. 그런데 돈을 그래 풀어놨으면 돈을 다시 쓸어 담는 회수하는 경제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 수행이 안 되죠. 당장 돈으로 굴려왔는데 돈으로 회수하는 정책을 펴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할까요? 자, 이런 기괴한 경제를 굴려가지고 거품을 잔뜩 끼워놓은 푸틴. 사실 돈이 없단 말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는 국제 유가는 뭐 고사하고 그거는 맨날 팔던 거 파는 거고 전쟁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이 팔거나 그렇지는 않죠.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푸틴은 돈을 꺼내 썼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제일 꺼내기 쉬운 게 유동자산. 여기서 유동자산 꺼내 쓴 거 한번 보십시오. 작년 7월 달의 그래프와 올해 6월 달의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 비교해 보십시오. 러시아 국부펀드를 다 털어먹어 버렸다. 다 털어가지고 지금 전사자들한테 주고 있지 않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과는요. 인플레로 나타나면서 러시아 재정 그리고 루블화의 가치 이런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 지경으로 계속 거품을 쌓아나가면서 이 경제를 돌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 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점이 많지만은 특히 국제 유가가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부펀드를 한번 꺼냈으면은 약간 채워넣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푸틴입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막대 그래프가 저만큼 올라갔다가 올해 작년 12월 달부터 막대 그래프가 5분의 1로 줄었다가 지금은 10분의 1 이상 줄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5분의 1로 줄었을 때 약간 채워넣는 시중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에는 채워넣을 수도 없다는 게 입증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는 앞으로 저 거품을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푸틴이 지금 와서 정책을 바꾼다 하면은 군대에 갈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월급이라는 게 군인 월급 특히 한번 올려놓기는 쉬운데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내리게 되면은 아무도 러시아 군대 안 갑니다. 가뜩이나 젊은 계층은 특히 유능하고 학력이 높고 고임금을 받던 계층은 군대 가기 싫어가 다 외국으로 100만 명이 나가붙지 않습니까? 최소로 잡아도 50만 명. 거기다가 지금 현재 러시아 전사자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인해전술 비슷하게 밀어넣기 전략. 푸틴의 전쟁 전략은 이것이 소모전이라고 하는데 소모전으로 심판을 보자, 결판을 보자 하는 전략입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인구고 경제 수준이고 모두 다 적으니까 그냥 우리가 희생할게. 그냥 돈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군인들을 몰아붙이 버리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인해전술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푸틴의 소모전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 소모전 전술 지금 돈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점령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거기에다가 군인을 주둔시켜야 되죠. 그 군인 월급 역시 일반 러시아 직장인보다 10배를 주고 있다는 사실. 그 돈은 지금까지는 잘 꺼내 썼습니다. 러시아의 국부펀드에서. 그런데 첫째, 국부펀드에서 더 꺼내 쓸 돈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여기서 10%만 더 떨어져 버리면 러시아 소득원이 말라버립니다. 전쟁을 칠 자금이 말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냐? 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요, 러시아 국민들이 봐야 되는 방송입니다. 러시아 국민들 이걸 계속 지지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 국민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